수심 90m 아래 물속은 고요했다. 그가 발을 들인 곳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한 수중 동굴이었다. 잠시 후 동굴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거대한 바위와 흙탕물은 순식간에 그들의 시야를 막았다. 동굴이 붕괴되었다.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탈출로가 차단되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텔러헤시에서 멕시코만까지 광활하게 뻗어있는 독특한 지형이 존재했다. 그곳은 우드빌 카르스트 평원이었다. 약 1036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지역은 석회암을 비롯한 다양한 용해성 암석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실제로 우드빌 카르스트 평원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거대한 수중동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광활한 수중동굴로 이어지는 지상 연결 지점 중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연못이었다. 바로 인디언 스프링스였다. 플로리다주 와쿨라 카운티에 자리한 이 연못은 최소 91m 깊이와 최소 3km 길이에 달하는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로 향하는 입구였다. 동굴 내부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구조였다. 특히 스쿼스 레스트릭션으로 알려진 구간은 동굴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이었다. 이곳은 단 한 명의 다이버와 그의 장비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통로였다. 다행히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은 워낙 많은 다이버들이 찾는 곳이었기에 거의 전체 길이에 걸쳐 영구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라인들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이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동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정해진 수심과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즐기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과 같은 심해 동굴 탐사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속했다. 그것은 바로 테크니컬 다이빙이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일반적인 다이빙의 한계를 넘어서는 깊이와 시간, 그리고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빙을 의미했다. 이는 특수 장비, 다양한 기체 혼합물,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이버들은 일반 공기 대신 특수 기체를 사용했다. 특히 깊은 수심에서 다이버들이 직면하는 위험 중 하나인 질소 마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트라이믹스라는 특수 기체 혼합물을 사용했다. 트라이믹스는 산소, 헬륨, 질소를 특정 비율로 혼합한 기체였다. 헬륨을 첨가하는 것은 깊은 수심에서 호흡 부담을 줄여주며 질소 마취 현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질소 마취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라이믹스는 심해 동굴 다이버들에게는 필수적이었다. 1991년 11월 17일 플로리다의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 입구로 세계 최고의 동굴 다이버들이 모였다. 이들은 우드빌 카르스트 평원 프로젝트라는 탐사팀 소속이었다. WKPP라고 불리는 이 탐사팀은 당시 가장 조직적이고 정교하며 숙련된 동굴 잠수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다이빙은 거의 2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통로를 찾아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 안의 미개척지를 탐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다이빙에 참여한 핵심 멤버들은 동굴 탐사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베테랑 다이버들이었다. 탐사 리더 중 한 명인 파커 터너는 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는 빌 개빈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이번 탐사는 동굴 내부로 직접 진입할 세 팀이 물속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된 정교한 팀 구성은 극한의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들은 마침내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에 몸을 담는다. 차가운 물속은 체온을 급격히 빼앗았고 다이버들은 91m 깊이에서 동굴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계획대로 세 팀은 순서대로 움직였다. 첫 번째 팀은 동굴 입구에서 일정 지점까지 가스 탱크를 설치하며 경로를 확보했다. 이어 두 번째 팀인 조지 어빙과 그의 파트너가 좁은 스쿼스 레스트릭션을 통과하며 계획했던 추가 가스통을 배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은 약 6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한 후 이제 동굴 탐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구간을 담당할 파커 터너와 빌 개빈이 그곳으로 진입할 차례였다. 파커와 빌은 미리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동굴 깊숙이 나아갔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는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던 와중 파커는 수중 스쿠터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빌은 탐사를 계속하기 위해 자신과 파커를 스쿠터에 연결한 후 남은 동력을 이용해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빌과 파커는 구불구불한 터널을 통과하는 긴 횡단을 거쳐 와쿨라 룸이라는 거대한 방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이곳에서 약 90m 깊이에서 20분 동안 탐사를 이어갔다. 산소와 질소 혼합물에서 산소, 헬륨, 질소의 3중 혼합기체인 트라이믹스 1444로 호흡기체를 전환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비와 공기탱크, 기체탱크를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이빙 시작 후 약 1시간이 지나갈 때쯤 그들은 탐사를 마치고 복귀하기로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입구 쪽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표시해둔 뚜렷한 화살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 화살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이빙 시작 후 약 105분쯤 될 것이라 예상했기에 예정대로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갈수록 시야는 점점 더 나빠졌다. 결국 시야가 너무 나빠진 탓에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동해야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동굴 전체를 울렸다. 동굴의 벽 일부가 붕괴되며 거대한 바위와 흙탕물이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그들의 시야는 흙탕물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야는 30cm 앞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빌과 파커는 필사적으로 흙탕물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모래와 진흙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동굴을 통과하는 유일한 출구는 모래, 진흙, 그리고 바위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파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레이트를 집어들고 무언가를 적어 빌에게 건넸다. 빌 또한 슬레이트로 파커와 소통한 뒤 다시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커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서 파커를 시야 밖으로 놓치고 만다. 빌은 홀로 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약 90m를 헤엄쳐간 뒤에야 파묻힌 가이드라인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조차 흙탕물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나아가야 했다. 그때 제한구역 근처에서 물속에 떠다니는 레귤레이터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파커의 것이었다. 빌은 그 레귤레이터를 보는 순간 싸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출구가 막혀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곳에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탱크의 잔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남은 탱크의 잔량은 단 4분 분량뿐이었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빌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파커를 포기하고 혼자 탈출하는 것.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동료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그를 붙잡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흙탕물 속을 더듬으며 탈출로를 찾기 시작했다. 감압 정지를 무시한 채 무작정 상승하는 것은 치명적인 감압병의 위험이 있었지만 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기적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면 위에서 그를 기다리던 지원팀이 즉시 그를 발견했고 빌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 파커 터너는 차갑고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에 홀로 남겨졌다. 빌에게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파커를 두고 왔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다. 그의 몸은 극심한 강압병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정신은 동굴 속에서 겪었던 충격과 파커를 그곳에 두고 온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고압 챔버로 옮겨져 4시간 동안 감압병 치료를 받았다. 의식을 되찾은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대규모 구조 및 시신 수습 작전이 긴급하게 시작되었다.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생존자 탐색 및 시신 인양이라는 극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에 나섰다. 전날 다이빙에 참여했던 베테랑 다이버 조지 어빈과 같은 이들도 이 절박한 작전에 기꺼이 동참했다. 그러나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동굴 내부는 여전히 흙탕물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전날의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무너진 암석과 흙더미가 유일한 탈출로를 완전히 막고 있어 구조대원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구조팀은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동굴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지 어비는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그들은 붕괴 지점을 지나 파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까지 도달하려 애썼다. 조지의 파트너는 약 2분 후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파커의 탱크가 가이드라인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커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흙탕물 속에서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대로 파커를 포기할 수만은 없었다. 지역경찰 소속 다이버들은 특별한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대원들을 동원해 다시 동굴 속으로 향한다. 엄청난 위험을 극복한 끝에 마침내 파커 터너의 시신을 성공적으로 인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경찰에게 잠수 기술과 시신 수습 방법을 가르친 사람은 바로 파커였다. 수중동굴 붕괴는 역사상 유례없는 미스테리였다. 지진이나 인위적인 폭파로 인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고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원인은 2010년에야 새로운 이론으로 밝혀진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도론 노프 교수팀은 다이버들이 내쉰 호흡으로 인해 동굴 안에 갇혀있던 공기들을 지속적으로 진동시켜 강한 흔들림을 유발했고 그 진동으로 인해 동굴벽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약하게 만들어 결국 내부의 통로가 무너졌다는 동굴 공명 이론을 제시했다. 이 파동이 동굴의 벽을 약화시키고 결국 붕괴를 초래했다는 섬뜩한 결론이자 이 동굴 붕괴 사고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작은 숨결이 거대한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다.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 사고는 수많은 다이버들에게 충격을 남겼다. 사고 이후 WKPP 팀원 중 상당수가 다이빙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파커의 동료이자 베테랑 다이버였던 빌 개비는 동료의 죽음이라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 사고를 함께 겪었던 빌 개빈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 조지 어빈 또한 다이빙을 중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도 결국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 다이빙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4년 빌 개비는 끝까지 동료의 죄책감을 안은 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내신 숨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이토록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